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가장 큰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보는 사건 저널입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아이들과 학교를 둘러싸고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한 여중생이 약 3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 두 번째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학부모가 들어가 학생을 직접 폭행한 사건입니다. 오늘도 이 사건들을 감정적인 시선이 아닌 실제 형사법의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겸 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형사법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인데요.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이 또래 친구들 10명에게 3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했다라는 사건입니다. 여학생 1명을 둘러싼 중학생 무리가 복도로 쏟아져 나옵니다. 배를 움켜쥔 피해 학생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피해 학생은 밖으로 끌려 나와서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학생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정도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장시간 동안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촉법 소년입니다. 어차피 촉법 소년이면 처벌도 안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어차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촉법 소년이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년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엄밀히 말해서 형사 미성년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학생은 14세가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촉법 소년 같은 경우는 통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으로서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아무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소년법 상으로도 우리가 소년법원으로 가서 1호에서부터 10호까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그 처분 자체가 1호에서부터 5호까지는 이제 사회인의 처분이라고 저희가 통칭을 해서 밖에서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고 6호부터 10호까지는 시설 처분이라고 해서 다양한 시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아시는 소년원 처분까지도 가능하고 소년원은 아시다시피 소년들이 가는 교도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년법상의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촉법 소년인데 이런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엮여 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아닌데 굳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지만 소년법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이제 학교에서 많은 대학교에서 이제 또 그런 전과라고 하죠. 소년 전과도 보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염려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선임을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 주신 사항 같이 집단 폭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0명의 학생들이 모두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망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옆에 서 있었다라던가 이렇게 각자가 한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조금 더 경한 처분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사실은 처음부터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죠. 주동자하고 단순 가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입장에 따라서 처벌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소년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서 국선으로 거의 10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소년 사건의 다양한 패턴을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우리 아이는 옆에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공동 폭행으로 다 들어가서 막만 봐도 처벌을 공동성이 되는 것이 1순위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처벌을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소년법에서는 사실은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이 학생을 어떻게 보면 이 부모님이 케어를 할 수 있느냐
부모님이 이 학생의 어떻게 보면 1차적인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좀 중점으로 보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부모님이 이 학생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이런 아이들과 다시는 어울리지 않겠다는 면모를 더 보여주게 되면은 처분의 강도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일반 형사법정에서의 처벌 기준과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가해 학생들 가운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의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형사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아예 소년법의 적용 범위를 넘어가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은 딱 나이로만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재판이 선고될 당시에 소년법의 적용 범위를 넘어간 학생이라면은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형사 처벌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학생만 따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학생이 형사 책임을 받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모든 학생들이 다 공동해서 했기 때문에 죄명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에서 한 명이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하면은 단순 폭행, 단순 상해가 되지만 여러 명이 하게 되면은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해서 특례법, 소위 말하는 폭처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 더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무기라든지 흉기 이런 걸 들고 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공동으로도 가능한 거죠. 공동으로도 네. 해도 폭처법이 적용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 많은 소년 사건 보면은 대부분 폭처법으로 공동폭행, 공동상해로 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 명이 때리지 않고 보통은 한 두세 명이 같이 예. 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그 폭처법이라는 게 성인의 경우에 바로 구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나요? 네, 죄질이 세다고 보기 때문에 예. 가중 처벌이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중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해나 폭행이 아닌 사실 공동 여러 명이 한 집단 폭행 이 사건과 같은 혐의가 된다면은 죄질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가 더 중한 처벌이나 범죄가 생길 수도 있어서 바로 변호사와 직접 선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아이들의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학교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별도로 형사 사건에서 또 이제 양갈래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피해를 받으셨다면은 학교 쪽에 조치를 취하는 학폭 문제를 제기를 하시고 그와 별개로 이제 증거를 모아서 형사법적인 고소를 따로 하셔서 양갈래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증거가 있다면은 예를 들면 폭행이라는 게 있다면은 뭐 증거 사진 아니면 뭐 진단서 이런 자료를 보완해 오셔서 무조건 신고, 고소 등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학교에 직접 들어가 자신의 자녀와 다툼이 있었던 학생을 직접 폭행한 사건입니다. 50대 여성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오더니 5학년 학생에게 삿대질을 하고 양팔을 붙잡고 몸을 흔듭니다. 학생이 쓰러지자 여성은 다리 위로 올라타 폭력을 행사합니다.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과 다툼이 있었던 학생을 찾아가 폭행한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신의 아이가 다른 학생과 다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직접 학교에 들어가서 물리력을 행사한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인 학부모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장소와 행위 태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라는 공간에 들어갔다. 이 부분은 학교 측에서 제지를 했는데 문제에 삼으면 뭐 건조물 침입이 되겠죠? 그런 식의 범죄가 1차적으로 성립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그 학생이 나의 자녀에게 피해를 준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력구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해 학생을 때렸다. 그러면은 폭행이나 상해 문제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아동학대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했다면 신체적 학대가 될 수 있고요. 예. 예를 들어 욕설을 했다면 정서적인 학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사건을 보면 학부모가 화가 나서 아이를
한번 때리는 사건 아니냐,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또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로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피해자가 아동인 게 문제가 되겠죠. 이게 예.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우리는 신체적 학대를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단순 폭행이 아닌 별도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되는 거고, 만약에 이 학생이 전치 2주, 3주까지 나왔다면은 더 발전해서 상해까지도 갈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맞고 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참겠냐? 내가 그래서 그 아이 얼굴을 한번 보겠다 해서 찾아가서 화가 나니까 또 때릴 수도 있겠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맞았다는 그 앞에 동기는 사실 보지 않고 지금 발생한 행위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부모가 성인이 아동, 초등학생을 때렸다는 행위, 그리고 학교로 침입했다는 행위, 만약에 학교에서 하지 말라, 들어오지 말라라고 자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입을 해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까지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건조물 침입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 나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신체적 학대는 무조건적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학교 안에서 벌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길 위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과 이런 사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공간, 그리고 아무나 출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사실은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예. 학부모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외부인이 될 것이고, 외부에 있던 성인이 교내에 찾아와서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아동복지법상 여러분, 아동학대에 있어서 만약에 폭력을 당하는 부부싸움이라고 했을 때 그 부부싸움을 아이 앞에서 했다. 그러면은 그 아이에 대한 정서적인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폭력을 가했을 때 만약에 그 폭력을 가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또 그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가해자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학부모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는 예. 거면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대응이 내 아이가 맞고 들어왔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하지만, 사실 아이의 사건은 아이의 사건대로 진행이 되도록 두셨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왜 내가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런 경위, 그리고 뭐 만약에 영상이 있다면은 영상을 통해서 맞은 학생이 주장하는 것보다 뭐 나는 폭력의 정도가 세지 않았다는 거를 뭐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등 여러 가지를 조금 모아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부터 진술을 잘 다듬어서 가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합의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도 오히려 피해 학생이 자기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아니면 피해 학생 부모 쪽에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뭐 변호사를 통해서 뭐 연락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번 사건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아이를 상대로 성인이 아동 학대라든지 폭행으로 상담을 변호사님께 받으러 오는 사례가 가끔 있나요? 간혹 가다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사한 사례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의 자녀가 피해를 입어서 너무 화가 난 마음으로 갔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폭력을 행사했지만 사실은 더 억울하신 분들은 그 아이를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신 분들이거든요. 너가 걔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이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로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행동을 하시기 전에 사실은 피해를 만약에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셔서 이런 행동은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으셔서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으시죠. 예. 오늘도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법률적인 시선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부모가 직접 상대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지만 사실 실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범행의 경우는 각 학생의 가담 방법이라던가 부모의 학생에 대한 보호력 등에 따라서 소년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다시 한번 구체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아동에 대한 폭력 행사 같은 경우도 내 아이가 피해자라서 억울해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우리 법상 이제 아동 학대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은 즉시 조력을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가장 뜨거운 사건을 법률의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